네, 안수영 기술사입니다. 네, 3교시 1번, 2번 문제 해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피곤하시니까 빨리빨리 해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3교시 1번 문제는 안티포렌식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안티포렌식이 등장하게 된 배경 기술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안티포렌식에 대응하기 위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의 구축 프로세스와 활용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안티포렌식 관련해서는 저희가 1교시형으로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셨을 텐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걸 대응하기 위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는지 생각해 봤어? 라는 걸 물어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안티포렌식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사이버 범죄 기술하고 더불어서 디지털 포렌식 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이죠. 그래서 안티포렌식 기술은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그런 기술이고요. 그다음에 안티포렌식을 저희가 대응하기 위한 기술도 있죠. 안티포렌식이라는 기술도 있고요. 뭐 그런 내용들도 좀 같이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물어본 내용은 이제 등장하게 된 배경을 물어봤잖아요. 네, 그래서 배경에는 보안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서 기존의 포렌식 기술로는 대응이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보안 기술이 또 발전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개인이나 기업의 데이터를 우리가 보호하고자 하는 요구가 높아지면서 데이터의 접근을 제한하고 추적을 어렵게 하는 이런 기술들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그런 데이터들도 접근할 수 없게끔 더 어렵게 한 번 더 암호화하고 뭐 좀 숨겨놓고 하는 그런 기술들도 많이 발전을 했고요. 그다음에 법적인 규제, 뭐 컴플라이언스 요구가 증가가 되었고 여러 가지 이제 해킹 기술들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을 해서 이제 안티포렌식 기술이 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티포렌식의 기술은 요거는 저희 서브노트에 많이 있는 내용이죠. 데이터 삭제하는 부분, 그래서 와이핑, 뭐 디가우징, 그다음에 로그 삭제, 디스크 덮어쓰기,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암호화, 이런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 관련된 주요 기술들 작성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단락에서는 안티포렌식에 대응하기 위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프로세스인데요. 이거는 딱히 뭐 정해진 게 없어요. 네,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생각을 해서 잘 작성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프로세스를 보시면은 이제 리스크를 평가하고, 그다음에 정책 개발하고, 기술적인 조치 도입하고, 직원 교육 훈련하고, 이제 모니터링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부분이, 네. 그래서, 시스템 구축 프로세스별 세부 항목을 보시면은, 먼저 리스크 평가하는 부분에서는 데이터 처리하고 저장 방식을 좀 평가해주고, 그다음에 취약점 식별하고, 법적인 요구사항이나 표준 같은 것도 리스크 평가 때 같이 한번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정책 개발 부분에서 컴플라이언스를 여기서 이제 개발하는 거죠. 네. 이제 안티포렌식 기술에 대응할 수 있는 규정을 개발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이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우리가 구축을 할 때 이 프로세스에 지금 문제는 안티포렌식에 대응하기 위한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 아래 표 작성하실 때에도 안티포렌식 관련된 내용이 좀 잘 보일 수 있도록 표를 잘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책 개발할 때도 그냥 컴플라이언스 개발이 아니고 안티포렌식 기술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규정들도 개발을 해야 되라는 내용 들어가도록 작성해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기술적인 조치 도입하고요. 직원 교육하고 훈련까지가 저희가 시스템 구축할 때 이제 프로세스이고 이 부분은 아래로 내려야 되는 부분인데 네, 색칠만 해놨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구축을 했으니까 요거를 어떻게 잘 활용할지 네, 시스템 활용 프로세스는 이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정기적으로 개선을 해줘야 되겠죠. 그냥 모니터링하고 감사하고 그다음에 정책하고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 대응하고 그다음에 보고를 해서 향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번 문제는 생성형 AI 보안 가이드라인이고요. 네, 이거는 2023년 6월에 나온 그런 가이드라인이고 이것도 관련해서 아마 이거는 학습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문제에서 보면은 이게 이 생성형 AI 활용 보안 가이드라인에 전부 다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네, 이건 전부 다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이제 뭐 개념이나 활용 서비스 이런 것들은 나와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활용 서비스 같은 것들은 내가 얼마나 생성형 AI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이런 내용들을 지금 잘 알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하고자 좀 추가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생성형 AI의 개념을 보시면은 먼저 인공지능 기술의 한 분야죠. 네, 생성형 AI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생성형 AI라고 하면은 챗GPT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 말고도 뭐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비디오, 그다음에 오디오, 텍스트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뭐 어떤 것들이라든지 만들어내는 그런 인공지능을 생성형 AI라고 합니다. 분류는 뭐 이미지 생성하는 부분, 그다음에 자연어 생성하는 부분, 그다음에 문학이나 예술 작품 같은 것들도 생성하고 있죠. 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사례 보시면은 뭐 요즘에 많이 사용하시는 챗 GPT가 있고요. 그림 그려주는 달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딥아트, 그다음에 런웨이 ML,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생성형 AI 서비스가 많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뭐 많이 사용하시는 챗 GPT 말고 뭐 제미나이라든지 아니면 그림 그리는 미드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뭐 추가적으로 뭐 많이 알고 계신 내용들 많이 작성하시면 되겠죠. 이것뿐만이 아니고 뭐 프레젠테이션, PPT를 만들어주는 감마라든지 뭐 그런 내용들도 다 작성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다음 이제 생성형 AI의 보안 위협 종류별 주요 원인하고 발생 가능한 보안 위협인데 이거는 가이드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대표적인 보안 위협은 이제 정보가 잘못된 것들. 네, 그래서 편향이라든지 아니면 최신 데이터 학습 부족한 거. 네, 챗GPT를 사용하실 때 한번 물어보고 한번 사용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너는 언제까지 알고 있어? 라고 하면은 저는 뭐 2023년 12월까지 알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주거든요. 2024년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대답을 못 합니다. 네, 대답을 못 하고 그리고 이제 보안 위협에 이제 꼭 추가해 주셔야 될 내용이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요 환각 현상, 네,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죠. 환각 현상에 대해서 좀 작성을 해주시고 요거 관련해서 또 엮여 있는 토픽이 있죠. RAG, 네, RAG까지 뭐 해결 방안에 RAG 이런 거 좀 같이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 모델 자체를 악용하는 부분, 그다음에 데이터 유출, 뭐 플러그인 취약점, 확장 프로그램의 취약점, 그다음에 API 취약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쓰는데 왜 API 취약점이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렌체인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성형 인공지능에 바로 접근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API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LLM 모델에 저희가 접속을 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술들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API의 취약점도 좀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생성형 AI 모델의 서비스 개발할 때 이제 보안 고려 사항인데요. 내부망을 구축할 때하고 외부망, 그다음에 전용망을 구축할 때의 고려 사항이 좀 나눠져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감 정보 활용하는 부분, 그다음에 외부 침입에 대응하는 부분, 클라우드 활용할 때에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에 외부 전용망 구축할 때는 데이터 유출이나 클라우드 활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이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보안 위협별 대응 방안 보시면은 이게 개발 단계예요. 그 개발 단계별로 저희가 이런 보안 위협이 있으니 이렇게 대응을 한다라는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3번부터는 김민재 교사님이 해설해 주시겠습니다. 네, 3, 4번 해설 맡은 NS반 김민재 멘토입니다. 3번 설명드릴게요. 3번은 이제 슈퍼앱, 멀티앱, 미니앱에 대한 내용인데요. 슈퍼앱 같은 경우는 커머싱에서도 출시가 됐었고, 저희 이제 모의고사나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나왔었는데요. 이 슈퍼앱만 보고 이렇게 문제를 성급하게 들어갔다가 멀티앱하고 미니앱에 대해서 개념이 애매했으면 이 문제 좀 들어갔다가 오히려 실패했을 것 같은 그런 문제일 것 같아요. 이제 개념을 먼저 잡고 가셔야 되는데요. 여기 슈퍼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하나의 앱 안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를 이제 슈퍼앱이라고 하죠. 이제 멀티앱이라고 하면 그 서비스들이 각각에 돼 있는 거. 예전에 우리 일반적으로 쓰던 거, 각각의 서비스별로 앱이 따로 다 있었죠. 그게 멀티앱입니다. 그럼 멀티앱을 하나의 앱으로 만들었고, 그 멀티앱에 대한 그 서비스들이 이 슈퍼앱 안에 미니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슈퍼앱, 멀티앱, 미니앱, 이 개념에 대해서 알고서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들어갔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작성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1번 같은 그 가달락 같은 경우는 수팝의 정의하고 구성 요소인데요. 여러 가지 앱이 다양한 서비스들이 다 하나의 앱으로 들어간 거고 이거는 저희 기본 토픽에서도 많이 다루고 관련된 문제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잘 쓰셨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있는데 그럼 슈퍼앱과 멀티앱은 뭐냐? 슈퍼앱은 하나의 앱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고 멀티앱은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각각의 특화돼서 그냥 앱으로 있는 것이 멀티앱입니다. 그러면 비교를 할 때는 항상 비교 포맷으로 가야 되죠. 그럼 가달락에 개념하고 개념도 비교를 들어가시고요. 그럼 나달락에 상세 비교를 들어가야 됩니다. 상세 비교 들어가실 때 이게 순간적으로 생각이 잘 안 나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적어도 네다섯 개 항목 그 관점에서는 비교를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슈퍼앱에서 이제 특징적인 거 넣고 다운로드를 할 때 뭐 슈퍼앱을 하나만 받으면 되는데 뭐 멀티앱은 이 서비스 개수별로 다 다운받아야 되고 또 여기는 뭐 서비스 접근 방식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 아니면 구동 방식 뭐 이제 주요 기술도 어떻게 보면 프론트엔드, 백엔드, DB, 뭐 AI 클라우드 다 들어가는 개념이죠. 뭐 이게 슈퍼앱이든 멀티앱이든 다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차이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 중복으로 쓰지 마시고요. 그냥 좀 절반 나눠서 이렇게 쓰셔도 돼요. 여기에 들어갔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고 저기에 들어갔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서 좀 차이점을 보여줄 수 있게 좀 그 표를 구성하시는 게 좋고요. 뭐 장점, 단점 이렇게 넣으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미니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각각의 아까 그 멀티앱에 대한 요소들이 슈퍼앱에 하나의 요소로 들어간 그 개념을 미니앱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제 미니앱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했으니까 미니앱의 뭐 특징, 어떤 활용 분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있다. 이렇게 좀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뭐 슈퍼앱의 사례는 여기 슈퍼앱의 사례는 슈퍼앱을 작성할 때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뭐 네이버, 카카오, 야노자, 쿠팡, 배민 뭐 다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슈퍼앱 전망에서 이슈 사항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 요 제가 그 이쪽에 참고 자료로 놨던 요 문서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요 이제 그 이슈 리포트 PDF에 이쪽 들어가 보시면 이게 어떤 이슈 사항들이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전망이다.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에 뭐 ICT 업계의 이제 슈퍼앱은 기본 상식이고 이용자 수도 점점 늘어가고 있고 이게 아주 전략 기술로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죠. 전망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슈는 어떻게 되느냐? 기존에 이런 앱 슈퍼앱으로 해서 리브랜딩을 하려고 한다. 또 슈퍼앱을 쓰려다 보니까 하나의 구멍이 뚫리면 관련된 것들이 다 구멍이 뚫리는 거죠. 그래서 보안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특정 몇몇 기업들이 독점을 할 수 있는 이슈들이 있다.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번 설명을 마치고요. 그럼 4번은 이제 경영 환경 분석인데요. 이거는 그 IT 기행 전략에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토픽이에요. 근데 수업 분석, 뭐 패스트, 3C 분석인데요. 여기서 문제에서 원하는 내용을 다 적어줘야 됩니다. 각 방법의 특성, 적용 조건, 분석 방법, 요 세 가지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1단락을 그러면 마케팅 전략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원래는 패스 분석을 해서 거시 환경 분석을 하고 3C 분석을 하고 수압 분석을 해서 이제 전략을 짜는 건데 이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수압 패스트해서 이거는 거꾸로 작은 것부터 큰 것으로 갔어요. 1단락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다라고 해서 좀 언급을 해주시고 2단락을 가서 문제에서 물어본 내용이가 특성, 적용을 위한 조건, 분석 방법이거든요. 단락을 구성할 때 이 내용을 꼭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념 적어주시면서 수학 분석의 개념, 특성, 적용 조건. 근데 뭐 수압이나 적용 조건 같은 경우는 뭐 수압, 패스트, 3C 유사하게 다 들어갈 거예요. 근데 그 내용에 좀 적합하게 들어간 것처럼 그 내용을 계속 이렇게 구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압 분석에 대해서 좋고 분석 방법은 어떻게 한다. 그래서 요 강점, 약점, 기회, 위기를 통해서 분석을 한다. 그런 것이고요. 네, 미시환경 분석에서 쓰이는 게 이제 3C에 대한 개념인데요. 뭐 커스터머하고 3C에 대한 개념들이 있죠. 그 개념, 그 이제 3C의 개념하고 특성, 그 문제에서 물어본 게 특성하고 적용 조건이거든요. 특성, 적용 조건. 여기서는 구성 요소라고 적어줬지만 구성 요소보다는 문제에서 물어보는 그대로 분석 방법이라고 적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걸 그 답안을 작성하고 나서 보니까 구성 요소보다는 문제에서 물어본 그 분석 방법으로 적어주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거시환경 분석에서는 이제 쓰이는 게 패스고요. 정치, 경제, 환경, 뭐 사회적인 거, 기술적인 요소 이거에 대해서 거시적으로 이제 분석하는 기법이고요. 여기서도 물어본 내용에 맞게 특성, 적용 조건, 그리고 여기도 구성 요소라고 적어줬지만 분석 방법이라고 해서 이 네 가지를 언급해 주시면 이 문제를 충분하게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 이제 5번 문제는 이재기 교수님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강북 심화반 멘토 이재희 기숙사입니다. 5번은 이제 요구공학이고요. 요구공학은 워낙에 이제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그 기필반 또 핵심 토픽이다 보니까 누구나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뭐 개념 및 이제 물어본 게 가의 정의 및 필요성이니까 1단락에 정의 및 필요성 써주시고, 요구공학 절차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요구공학의 절차 하면은 추분 점검, 뭐 혁기 점검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 또 요구사항 추출, 분석, 명세, 검증, 그리고 협상, 기준선, 변경 관리, 검증. 이제 그 구분자로는 이 앞에다가 이 CMMI 레벨 3, CMMI 레벨 2, 요 정도도 같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물어본 요구사항 명세서인데요. 요구사항 명세서를 물어봤으니까 간단하게 개념 써주고
그리고 뭐 어떤 내용을 써줄까? 뭐 정량환일 검수추 같은 어떤 작성 원칙 이런 거를 써줄까 하다가 그거보다는 그냥 기술 항목을 써주시는 게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범위, 목적, 시스템의 개요, 어떤 기능 요구사항, 비기능적 요구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써야 된다라고 언급해 주시는 게 제일 무난할 것 같고 그래서 4단락으로는 이 요구사항 명세서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좀 해야 된다라고 제언을 해주시는 게 가장 무난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6번 인공신경망이고요. 이거 물어본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가단락부터 인공신경망의 개념, 구성 요소, 역할 세 가지를 물어보고 나는 피드포워드의 개념 및 절차, 다 역전파의 개념 및 절차, 라 활성화 함수의 종류 및 역할 이게 물어본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한 단락씩 잡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거의 4페이지가 나올 것 같은데 뭐 그래도 물어본 건 다 써줘야 되니까 일단 보자면은 인공신경망의 개념은 그냥 인간의 두뇌 세포를 모방한 어떤 분석 기법인 거고, 그래서 구성 요소 및 역할을 물어봤기 때문에 구성 요소에는 입력층, 뭐 가중치, 은닉층, 활성화 함수 이런 게 있고, 역할로는 어떤 연상 기억, 결함 호용성, 일반화, 예를 통한 학습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피드포워드의 뉴럴 네트워크 개념 및 절차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개념을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고 이거에 대한 절차, 어떤 모델의 구조를 정의하고 가중치를 초기화하고 편향 초기화한 다음에 데이터를 앞단으로 전달하고 어떤 활성화 함수를 통해서 마지막 출력값을 정한다. 이런 절차로 이루어져 있다고 언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 이제 출력층에서 나오는 결과값이랑 우리가 원하는 이제 실제 값과의 어떤 오차를 분석을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을 통해서 이 모델에 이제 최적화를 하기 때문에 그 이제 역전파, 백프로파게이션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또 이제 예측값과 실제값과의 차이를 통해서 어떤 경사하강법 이런 거를 통해 가중치를 조정하면서 모델을 그러니까 모델을 최적화해 나간다라고 언급을 해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절차를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활성화 함수의 종류 및 역할이고요. 종류를 물어봤기 때문에 좀 최대한 많이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시그모이드, 렐루, 하이퍼볼릭 탄젠트, 리키렐루 뭐 이런 거 써주시면 될 것 같고 기왕이면은 이것만 써주시면은 너무 좀 없어 보이니까 이거 개념도 그래프도 같이 좀 그려주시고 특히나 여기 있는 이거 뭐라고 하죠? 수식 같은 것들을 꼭 같이 써주셔야 고득점 받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강글 같은 데다가는 뭐 시그모이드라든지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이용을 해야 기울기소시 문제를 발생 가능, 그러니까, 아니. 시그모이드랑 하이퍼볼릭 탄젠트는 기울기소실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렐루라던가 리키렐루를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활성화 함수의 역할로 뭐 활성화 여부를 결정하고 비선형성 문제를 해결하고 깊은 은닉층을 생성한다. 이런 언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이것으로 해서 3교시 끝내고요. 잠시만요.